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5월의 첫날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두 분.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5월의 시작인데 오늘 어떤 뉴스부터 봐야 할까 쭉 봤더니만 지난달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무역 적자가 26억 2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월간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에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대중 수출 관련 지표입니다. 올해 1분기에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거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75%인데요. 한국은 이렇게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품목의 1위가 반도체고 그중 20%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전체 수출에.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1위였는데 전체 또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전부 다 뭐 중국에서 사줘야만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데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지 말라는 게 요청이 있었고, 예. 뭐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미국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반도체를 생산함으로 먹고 살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35조 원씩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최고의 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0조 원을 반도체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러한 것을 중국에 제대로 수출을 못하게 되고 중국도 이제 최근에 경제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월 1분기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부족했었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홍콩과 중국이고 전체 수출의 15%가 미국, 그다음에 6%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한국에 수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품목에서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지난 4월 기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 통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은 제가 많이 묻기도 했고 이제 대답을 많이 들었었는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품목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사정이 나아질까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5.0%인데요. 미국에서 퍼블릭 은행이 또 파산이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어렵고 아마 미국은 0.25% 정도를 한 두 번 정도만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린 것은 이제 거의 멈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정상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늘리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가 급반등을 하면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서 상저하고다.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가 될수록 우리 경제가 매우 좋아지고 아마 3분기, 4분기는 미국도 아주 크게 경제 성장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도 함께 좋아진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중국도 지금 내수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어서 수입을 조금씩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좀 이런 수출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우리가 대중 수출이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출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저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중국의 3분의 1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과도하게 높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배 이상 정도 세계 평균 정도를 해야 되는데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롯데나 이제 신세계가 중국에 14억 인구를 보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이제 사드 사태라든지 중국이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도 미국이 이제 우리가 안보를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미국과 이제 한미를 굉장히 공고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공장을 정설하지 말고 중국에는 반도체도 주지도 말고 그러니까요. 생산 장비도 주지 말고 중국을 좀 추격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도 중국에 대해서 좀 발을 좀 빼는 출구 전략을 좀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한 1,000만 명 외국인들을 우리 한국에 불러들이자. 이렇게 내수 경제도 좀 살리자. 우리가 수출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위축되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75%인데요. 일본은 2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내수 중심의 75%가 내수의 중심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수출의 의존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위 정도로 아주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수출이 전 세계에 위축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5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내수도 좀 살리고 해외 관광객도 한 1,000만 명 불러들여서 우리가 좀 수출도 좀 다변화하고 내수 중심도 하자. 이렇게 정부가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좀 수출입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아마 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전문가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신 것 같고 특히나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좀 넘어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이제 세수 부족 현상 심화하고 있다.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세 수입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올해 들어 3월까지 발생한 세금 수입 펑크 규모가 28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해 세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세출 이제 계획을 짜는 건데 예상한 것보다 거친 세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면 세수 펑크가 나버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총 87조 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를 하면 24조 원 정도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송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 하락폭이 좀 꽤 컸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세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기존보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세수 부동산 안에서는 부동산은 취득을 하고 또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보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보유에 대한 세금들도 일정 부분 조정을 했거든요.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고 공시가격에 맞춰서 가격들을 조정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또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지난해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지수로만 봐도 마이너스 22%거든요. 이것을 그냥 보유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런 세율을 조정을 하지 않아도 한 22%가 그냥 대충 보면 떨어진 그런 세수가 되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감세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감세까지도 세율을 곱하게 된다라면은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양도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도 뭐 세율은 무거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되고 거래가 돼야지 양도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 작년부터는 뭐 1,000건 미만의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안에서 국세로 되는 뭐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 또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경기 흐름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네. 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PF에 대한 그 부실과 분양성이 떨어지는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을 내기가 어려운 환경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 건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업들도 건설 사업을 못 하게 된다라면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시멘트부터 해가지고 뭐 이삿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뭐 이사하면 뭐 가전제품도 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수요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또 거기에 뭐 우리가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뭐 원자재가 또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도 증가했고 뭐 사업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세금 자체 또 법인세에 대한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분양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세수를 걷기 위해서는 세율을 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린다든지 또는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뭐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조금 그래도 경제를 성장을 하면서 그 수출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면은 뭐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지만 역시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주력 품목의 뭐 한계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의존도가 지금 큰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수출 3대 시장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베트남 이곳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나름의 그런 뭐 감세 정책을 펴서 뭐 보유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고 거래에 대해서 거래 세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급감하는 수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떨어진 금액 자체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나라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이런 뭐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투여를 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대안이라든지 정책들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수가 부족한다라면은 어떤 특정 사업에 조금 뭐 어떤 세금을 좀 투여를 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도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뭐 보유세 같은 부분은 취득세,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세수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급감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뭐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들이 거래는 활성화하면서도 보유에 대한 세금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세수거든요. 이런 그 보유에 대한 세금을 건들면은 지금 뭐 30조에 육박하는 세수가 펑크나는 것들도 조금 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유를 하는 자산 이동이 아니라 자산이 고정되어 있는 가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를 가지고 뭐 산업을 육성을 한다든지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좀 더 수월할 텐데 때로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뭐랄까요? 뭐 그 이념에 가까운 그런 것들로 때로는 뭐 자유시장 경제 또는 때로는 우리나라가 적정하게 보유세를 또 걷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념에 따라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폭이 타 국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출에 대한 의존도 얘기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특정 국가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하고 싶어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사업에만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송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세수가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그 외에 전체적으로 뭐 세금이 많이 뭐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전체 그 예산이 630조고요. 1년에. 정부가 이제 국가로 이번에 이제 국세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400조가 목표였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한 28조 정도가 전체 세수에 부족한데 가장 우리가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다음에 양도세, 정권거래세인데요. 네. 그 소득세나 부가세, 법인세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1분기에 4조 적자, 네. 하이닉스도 적자 이러니까 반도체를 수출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10조 벌었던 회사가 네네네. 4조가 적자 났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세금을 거두는데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이 법인세 부분이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또 기업이 돈을 벌면 근로자들에게 소득도 많이 주고 급여도 많이 주는데 또 이것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세도 줄고. 소득세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 세 개가 지금 전체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도 하반기에는 이제 좋아질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얼마 들어올지 예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세출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한 20, 30조 원 가까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정부도 지금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세출입 예상과 다르게 전개가 되면 뭐 세수나 세출 계획을 다시 짜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부는 뭐 새로 좀 지출 계획을 좀 짜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을 한다든지 또 뭐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최후의 수단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GDP 대비 국채 발행했던 그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55%가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 피기스라고 해서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가 국채가 너무 많아 아주 국가가 부도위기 상황에까지 갔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원화가 지금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네. 세계 30위권이고 우리가 국제금융에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국채를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 하고 국가의 이제 부채 비율을 좀 유지하고 낮추겠다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는 가지고 있고요. 또 국가 재정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민간 경제 위주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제 구축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최소한 국가 재정은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세출을 좀 방향을 좀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한 해 경기가 상반기는 저조하지만 하반기는 좀 고조 흐름을 띌 것이다라는 이제 상저하고 지금 이게 아마 기대되는 부분인데 하반기 경기 흐름도 좀 좋아지면 세수도 조금씩 좀 채워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세수 부족 현상 심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짚어드렸는데 이건 조금 앞서 우리 무역 수지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의 상황이 좋아지면 세수 부분도 좀 좋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1부는 이 사건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입니다. 뭐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요. 또 일부 연예인들의 이름도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이게 8개 종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홀딩스라고 해서 대성도시가스, 뭐 디큐브 뭐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성광 뭐 이렇게 해서 8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지난 3년 동안에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최고 많이 오른 것은 한 17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요. 주가 조작을 하면서 목표가 이거더라고요. 하루에 1% 정도만 올리게 하고 두 번째로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투자하는 사람의 핸드폰을 직접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그 투자한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당국도 알 수가 없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고 빠져나오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네네. 이들은 3년에 걸쳐서 하루에 1%씩 목표로 하고 지난 3년간 꾸준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 수익 PER이라고 부르는데요. 순이익의 40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7배, 10배 이상 올랐었고 우리가 삼성전자 PER이 순이익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정한 가격이 있는데요. 순이익의 보통 10배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업종의 평균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 20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한 20배 정도가 되고 삼성전자는 평균 10배다. 대성홀딩스는 평균 퍼가 400배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배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400배로 올랐다는 거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대주주가 많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작은 돈만 있으면 이렇게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돈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법조인도 있고 또 의사 예. 또 돈이 현금이 좀 많은 의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연예인까지 예. 동원을 해서 주가를 최고 17배까지 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가 되었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최근에 한 1,500억 정도 손실을 봤다 예. 이렇게 뉴스가 났고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보니까요. 가스주가 3개나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가스비가 50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스주가 이렇게 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도 많이 했고 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 정당화되는구나. 주가 조작인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PER이 막 200배에서 400배까지 올랐었던 것이 바로 주가 조작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4일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75% 정도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따라 샀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받고 고점 대비 한 8조 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우리 개미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징역을 최고 150년, 100년씩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주가 조작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가 조작 사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은 주가 조작 사태인 거고 한 3년간 꾸준히 주가 조작을 계속 일을 했던 거네요. 그리고 예, 나서 그렇죠. 지난 한 나흘 동안 갑자기 대량 매도하면서 폭락한 거고. 근데 이게 외국계 증권사 SG,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사태라고 하는데 왜 SG 증권발 사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투자했던 방법이 CFD라고 해서 파생 상품입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이제 신용 투자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돈의 2.5배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 투자라고 하는데 이건 증권회사는 3개월 정도만 빌려주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5억 이상 있어야지 네. 이 파생 상품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2019년도에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파생 결제 상품을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고 자기 돈의 2.5배를 신용융자보다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크게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내리면 2.5배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정부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했어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3년에 걸쳐서 10배 이상 올랐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그러니까 거고. 그게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이루어진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거래가. 예, 우리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내더라도 이 파생 금융 상품이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 증권사입니다. 네네. 여기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외국계에서 주식을 사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고 결론은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걸 목적을 해야 된다. 제가 뭐 지난번에
시가총액 비중이 전 세계가 60% 100 중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이 시가총액 1등을 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애플,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00조이기 때문에 예. 400조나 되는 큰 돈이 있어야만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다 1조 미만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주주가 한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만 유통이 됐기 때문에 작은 돈 가지고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1조 원 돈을 모아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는 목표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예. 첨언을 하나 드리면 이게 참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투자금 들어가는 그 거래소에다가 이게 위탁 거래했다라는 게 또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신분증 뭐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위탁 거래들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 거래를 하면서 거의 이게 참 위탁 거래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뭐 이런 안일한 특히나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투자 시장을 관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도 지금도 또 많이 깔려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의사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큰 돈이 들어와야지 지금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1조를 모았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안에서 파티를 열고 한다라는 게 참 아픈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런 파티 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위탁 거래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사에 보면 이제 임창정 씨도 포함해서 많은데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네네.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 매매를 한 거죠. 아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네. 이제 그런 이제 1인 매매, 위탁 매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받아 가지고 네. 자기들이 직접 해주면서 30% 이익이 날 때마다 5대5로 나눴더라고 이익을요. 예.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이 한 30% 가져가고 또 대행해준 주가 조작범 10명이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이제 반을 받았고 지난 3년간 이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뭐 소위 뭐 7천억을 벌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 결론은 정말 선량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을 아주 큰 금융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한국의 자본시장이 아주 큰 위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주가 조작단이 개입했다는 거 모르고 뒤늦게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이 좀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금융당국에서라도 좀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FM 94.5MHz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뉴스 짚어보면서 또 경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자,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2부는 부동산 소식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1분기에 아파트 구매한 30대 비중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대표님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30대에 대해서 아파트 비중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뭐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은 아파트 비중이 30대가 한 31%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작년 1분기가 한 32% 정도 됐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도 뭐 상당 부분 30대 이런 비중이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해 4분기가 22.7% 정도인데 이거 비교하면 한 8% 정도 오른 거예요. 그 전 같은 경우는 2020년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집값이 한창 오르고 소위 말하는 그 패닉 바잉이 열풍처럼 막 왔었을 때 그때가 가장 주력 구매층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패닉 바잉이라면 쉽게 설명해 주시면. 뭐 공황 매수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빨리 사야 되겠구나 막 이런 거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완전히 뭐 우왕좌왕하면서 집값이 막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상을 받았을 수 있었던 환경 자체가 저금리 유동성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도 이자가 별로 안 나가다 보니까 체감들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금리에 대한 그 압박과 무게감을 느끼면서 한동안 좀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패닉 바잉 그 현상이 있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 그렇죠. 이후에.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그 30대에 대한 비중들이 좀 축소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게 집을 사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줬어요. 최근에. 그 첫 번째 보면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하게 돼서 9억 이하의 주택들은 이런 상품을 그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고정금리 상품으로도 활용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금리의 큰 변동폭이 적어진다라는 게 내 집 장만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생애 최초자들이 40대보다는 30대들이 많잖아요. 집을 처음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애 최초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좀 우대금리를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집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돼요. 그리고 금리가 최근 동결이 한 2번 정도 되면서 뭐 어떤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다라는 게 안정감을 가져왔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이 고정금리가 예전에는 위험의 리스크 때문에 시장 금리는 뭐 한 6, 7% 정도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 금리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조금 더 생겨졌고 또 이런 금리하고의 주택 가격의 상관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동결됐다라는 거는 폭락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고 30대들이 시장의 큰 손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시장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많아요. 네. 통상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 거래를 많이 하는 연령대는 주로 몇 살 때였어요? 한 40, 50대였나요 원래? 그렇죠. 한 40, 50대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왜냐하면 40, 50대들이 자산이나 그렇죠. 자본 여력들이 있고 기존 주택들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또 자본 차익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30대 같은 경우는 실거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 환경을 지금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는 투자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저가 중심의 주택들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고 트렌드로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주요 어떤 수요층이 부동산 돼서 시장이 큰 손이다 막 네.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할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집값을 이제 올라간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폭발을 했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다 보면 수요가 증가하고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 실수요자하고 가수요나 투자 수요까지 같이 겹쳐져야지 가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40대, 50대들의 수요층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시장은 아니고 지금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시 과거의 2030들의 패닉 바잉이 이렇다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큰 손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와서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좀 판단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집 사는 사람 뭐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정도의 수요지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그 30대 수요층이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주가 조작 얘기를 좀 했지만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은 전체 국민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전부 다 뭐 70%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 국민이 좁은 국토에 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네. 이제 땅이나 부동산은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지난 한 5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90% 확률 올랐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97년도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 2, 3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올랐다. 97년도 IMF 때 제가 엄마 아파트를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2억이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20억 됐으니까 10배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사시나요? 아니 그게 이제 안 사는데 제 결론은 이제 네네. 뭐 서울에 있는 좋은 지역들을 사라. 그런 위기가 온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4년 내렸습니다. 2012년까지 한 4년간 내렸고 지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2022년, 2023년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한 30%에서 50%까지 내렸어요. 지금 전세 사기라고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집값이 50%나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사기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집이 없는 사람 한 개 사라.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는 사람이고 전체 국민의 지금 단독 세대주가 30%입니다. 앞으로 단독 세대주 한 40%까지 늘어날 거예요. 지금 오래 살고 또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단독 세대주가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한 40%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집을 살 때는 자기 직장 근처에 사거나 또는 한강 이남에 좀 사라. 네.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정부가 용인에 뭐 300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내가 투자 목적이고 또 거주의 목적이라 그러면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좀 더 낫다는 겁니다.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과제가 이제 청약통장 가입과 LH공사, HH공사, 청약홈 이 세 개 가입하는 게 또 숙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청약통장만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회원 가입을 해서 내가 어디에 아파트 분양이 있고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 분양을 해주고 있고 임대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꼭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많이 베풀어라. 네, 저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항상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라.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소유도 하고 결백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인같이 저는 이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학생들한테 내주시는 그 숙제 있잖아요. 그렇죠. 청취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일단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청약통장을 18세부터 가입해야 됩니다. 고2 때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가급적이면 월 10만 원이 제일 좋고 10만 원이 없잖아요 학생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원 한 번만 넣어라. 대신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낼 수가 있고 선납을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한 번 2만 원만 넣었던 그 통장을 이제 그동안 밀린 걸 일시불로 내고 선납도 하고 해서 보충을 다 하고 그다음에 LH공사, SH공사 또 한국 청약 부동산 청약홈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에 가입을 해두면 문자로 분양 정보나 정보를 주는군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청약통장만 가입한 국민들은 한 1,000만 명이 넘는데 근데 정보를 모르시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개의 홈페이지에 가입해 두면 문자로 정보를 넣어준다. 그래서 이 분양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최근에 부동산이 불황이 되니까 앞으로 분양이라든지 입주하는 것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1년 2년 뒤에는 다시 또 부동산이 또 부족하고 크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또 알려주실 거 있어요? 알려주는 것보다 지금 서울의 30대 매입 비중이 30대가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수님 때문에 지금. 뭐 20대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4.7%로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신 대로 하면 20대 매입 비중이 그러니까요. 올라갈 20, 30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이 좀 됐다는 그런 뉴스를 나온다면 우리 김대중 교수님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근데 또 이 뉴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주택용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연체 관련된 뉴스던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택지지구의 상가, 오피스텔 부지 등이 낙찰받고도 분양대금 연체하는 사례 속출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대표님? 지금 뭐
이 분양 용지를 낙찰을 받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을 되고 나서 그 대금들을 가지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뭐 분양이 지금 돼야지 말이에요. 분양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1.3 대책 이후로 어떤 규제,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되는데 그 규제 면면을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 주택 시장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뭐 집을 산다든지 실거주 중심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는 다 부동산이 아니라 다 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돈을 몰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비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 지방의 그 분양에 대한 온도차가 다르듯이 상품도 아파트하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하고의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권에는 뭐 분양률도 올라가고 또 일정 부분 그래도 분양 뭐 가격들을 자구 노력을 통해서 낮춘다면은 분양도 되고 있는데 이런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또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금리가 동결을 했다라고 해도 예전에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게 투자에 굉장히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금리의 압박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크죠. 그리고 이렇게 이자를 내다 보니까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나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0.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 금리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역시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뭐 연체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 상반되는 주택과 비주택의 상반되는 모양새를 지금 상당 부분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비주택 안에도 상당히 PF 문제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이 PF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성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을 담보대출 기준으로 7%를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담보대출로 한 7, 8%를 넘어서게 되면 은행 이자가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는 거고 집 담보대출 금리가 7, 8% 내려가게 되면 7%로 은행 이자가 낮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는 거죠. 지금 현재 집 담보대출 기준 대출 금리가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8%까지 넘어서던 것을 너무 대출 금리 많이 받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내려와서 한 7% 정도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에서 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내년부터 내리게 돼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내리게 돼 있고 올 연말까지가 이제 가장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저는 올해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고 제 지인이 이렇게 그 상가 주택 분양을 용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받았었는데요. 이게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또 돈이 더 가야 됩니다. 이 상가 주택을 받았다고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집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8%씩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분양도 안 되는 데다가 자기가 그 이자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2조 원이 넘는 이렇게 분양대금 연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금방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대체 연체율이 높은 데가 증권사가 지금 10%가 연체율이에요. 뭐 제2금융권이 한 3% 정도 되는데 연체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저는 하여간 올 연말까지가 부동산 상가주택이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그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이 내용 한 번만 이제 짚어보면 이제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어요.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요. 이 내용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전세가율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전세가율이 100%에서 90%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다음 공시가격 그 적용 비율도 150%에서 14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의 140%의 전세가의 90%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보증보험에 가능한 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에 대한 적용 방식도 좀 바뀌어지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KB시세라든지 뭐 공시가격, 부동산 테크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후순위 감정평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는 이 보증을 못 들어가는 주택들이 많아지게 되고 많게 되면은
전세 시장에 또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증 보험이 안 들어가면 들어가려고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떨어지면서 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겠다. 특히나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요국에서 보면은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예. 좀 기괴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외국인 어떡해요? 같은 경우. 뭐 4인과 4인가 간에서 큰 돈을 전세 맡겨놓은. 제도에 대해서. 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전세 제도가 참 희한한 제도인데 이 희한한 제도에다가 보증을 해주고 이 희한한 제도에다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정말 완전 엉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이 볼 때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공시가격에 대한 가격들 뭐 전세 가율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 정도 내렸지만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증하는 게 적어져서 뭐 집주인들이라든지 뭐 임차인들 같은 경우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임대차법처럼 비슷하게 시장이 좀 흘러가고 나서 자리에 안착이 되면 전세 가격이 점점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전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월세 제도도 조금 손을 앞으로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한 1, 2개월 정도가 뭐 보증금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다면 한 1년 정도의 보증금 정도를 보증금으로 해야 되지 뭐 반전세에 비슷한 5억에 뭐 100만 원 뭐 이런 것들도 참 이상하다라는 거죠. 300만 원 정도 월세가 되면 보증금 한 3천에 월세 한 300 정도 이 정도가 정상적인 임대 시장이지 투자의 대상으로 해서 뭐 보증금은 5억 7억 뭐 월세 20만 원, 30만 원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반전세에 가까운 보증금도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어 있다. 최우선 변제나 이런 금액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반전세에 가까운 전세가 그 보증금까지도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세값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월요일 경제가 먼데이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